한때 한국은 해저 케이블 문제가 발생하기만 하면 일본 업체를 불러다 막대한 비용을 치러야만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작은 사고 하나만 터져도 수십억 원대 수리비가 훌쩍 나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쯤 되면 경제적 부담은 물론 왜 우리 기술로 못 고치나라는 자괴감까지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해저 케이블 부설선부터 관련 핵심 엔지니어링 기술까지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다른 대안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심각한 기술 의존 상태가 지속되자 당대 한국통신 내부에서는 더 이상 일본에게 골치 아픈 비용을 줄 수 없다는 절박감이 점차 커져갔습니다. 그 결과 1990년대 초중반부터 해저 케이블 기술 국산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만큼 쉽게 풀리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일본 쪽에서는 핵심 기술 유출을 극도로 꺼렸고 이미 맺었던 협약들을 중간에 파기하거나 부설선 도입을 위한 계약 자체를 일방적으로 무효 처리해버렸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례 중 하나가 일본에서 사오려던 해저 케이블 부설선이 강제로 폐기 처분되면서 우리 계획이 모조리 틀어져 버린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엔지니어들은 손 놓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이 막는다면 한국의 힘으로 직접 만들어보자라는 어찌 보면 무모하기까지 한 도전 정신이 불붙었습니다. 기업 내부에서도 계속 일본에 돈을 갖다 바칠 바에야 실패해도 좋으니 해보자는 공감대가 쌓이게 됩니다. 그러자 국책과제로도 선정돼 정부 차원의 지원이 더해졌고 마침내 한국통신 해저사업부가 설립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해저 케이블 부설선 건조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 통신망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의 해저 케이블 산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제는 해저 케이블 부설선이 일반 상선과 달리 바닷속 지정된 루트에 오차 없이 따라가야 하는 초정밀 운항 기술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선체에 추진기를 4-5개씩 달고 모든 장치를 통합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이 필수적이었는데 국내에는 노하우가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국내 관계자들도 과연 될까라는 회의론이 많았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 전 세계 시장에서도 손색 없는 스펙을 갖춘 배가 탄생했고 이것이 한국 해저 케이블 독립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오랫동안 독점해온 기술을 확보하려면 그들의 문선화 장비 설계도를 합법적으로 넘겨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술자들은 현장 파견을 통해 눈으로 직접 보고 귀동냥으로 배운다는 이른바 어깨너머 습득 전략을 세웠습니다. 해외 시공사 작업 현장에 임시 직원처럼 투입되어 일본 담당자가 보여주지 않으려 애쓰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관찰한 뒤 꼼꼼히 메모하는 시기였습니다. 특히 해저 케이블 부설 기술을 알아내기 위해 일부 엔지니어들은 잠시 일본 측 인원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장비 매뉴얼이나 운용 기밀 자료를 복사하거나 사진으로 찍었다는 후문도 있을 정도로 당시 한국은 해저 케이블에 대한 관련 기술 습득에 절실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이지만 당시에는 어떻게든 살아남고 독자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강했습니다. 일본과의 정식 계약이 파기되어 버렸으니 자료를 얻을 통로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 조각씩 모은 정보를 퍼즐 맞추듯 이어 붙이면서 한국은 마침내 자체 해저 케이블 부설선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고도의 기계, 전기, 해양공학이 충집약된 이 작업은 국내 조선사와 KT 서브마린이 처음으로 손발을 맞춘 대형 프로젝트였고 완성 당시만 해도 잘해야 손해를 조금 줄이는 정도 아니겠느냐는 말이 돌았을 정도로 관련 업계 종사자들도 결과를 낙관적으로 전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의외의 대성공을 거두게 됐는데요. 그러나 기쁨도 잠시 진정한 시험 무대는 따로 있었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벌어진 하와이 일본 구간 4,000km 해저 케이블 공사를 수행한 직후 돌아오는 길에 케이블 일부가 심해 6,000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터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면 천문학적 배상금을 물어야 할 상황에 한국 기술진들은 모두가 절망에 빠졌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은 단 하나의 갈고리로 심해에 가라앉은 케이블을 찾아내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무모한 시도가 성공하면서 한국의 해저 케이블 기술이 급격하게 탄력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산 해저 케이블 기술의 대외적인 명성을 드높이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부산 앞바다 케이블 공사부터 각종 국제 해저 케이블 프로젝트까지 연달아 수주하면서 KT 서브마린은 전 세계에서도 손색 없는 해저 케이블 기술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는 일본의 머리를 숙여야 했던 한국이 이제는 스스로 케이블을 부설하고 수리하며 오히려 역외 시장에까지 진출하는 역전극을 써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쯤에서 해저 케이블 이야기가 왜 중국 대만 갈등 국면으로 이어지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해저 케이블은 평시에는 인터넷, 전화 등 민간 통신망의 근간이지만 분쟁이 일어나면 군사적,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전 세계 데이터 통신량의 99% 이상이 해저 광 케이블을 통해 흐르고 미사일이나 함정, 항공기 운영에 필요한 군사통신 역시 상당 부분 해저망을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전면 침공한다면 대만 주변 해역에 깔린 해저 케이블이 파손되거나 중국이 일부 구간을 의도적으로 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동아시아 전체에 통신마비가 발생하고 경제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역시 이러한 대형 분쟁에서 완전히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한미동맹 체제 속에서 미국이 대만을 방어하겠다고 나서면 한국도 이를 어느 정도 지원해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군사적 직접 개입은 피한다 해도 주한미군 기지 제공이나 후방 지원 등이 현실적인 카드로 거론되지만 이런 모든 것을 떠나서 대만 인근 해역의 해저 케이블이 끊긴다면 국내 경제 상황이 악화될 것은 뻔한데요. 또 한 문제는 중국이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한반도 주둔 미군 기지를 때리는 시나리오까지 고려할 수 있고 북한을 부추겨 2차 전선을 개척하도록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북한 도발까지 억제해야 하니 내부적으로는 그야말로 초비상 사태가 되는 셈인데요. 한국은 중국, 대만 모두와 연계된 공급망이 큰데 대만 해협이 봉쇄되거나 대만이 기능 마비 상태에 빠지면 반도체부터 자동차, 조선까지 주력 산업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해저 케이블 수리나 유지 보수를 맡는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터진 해역 인근은 민간 선박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고 심해에 깔린 케이블에 문제가 생겨도 즉각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 정부와 군에서도 불확실한 미래 시나리오에 대비한 몇 가지 안보 경제 계획을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상황이 닥치면 통신 마비는 물론 금융 패닉, 물류 대란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터질 수 있으니 해저 케이블과 같은 인프라 보호책이 필수라는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동아시아 해역에서 분쟁이 벌어질 경우 한국은 해저 케이블을 포함한 해상 인프라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 눈여겨볼 부분이 우리 해군과 해양전력의 발전 속도입니다. 과거에는 해저 케이블 기술뿐 아니라 함정, 잠수함 건조에도 일본이나 서방 국가에 많이 의존했지만 이제는 상당 부분 국산화가 이루어졌고 전투 시스템의 질적 수준 역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 해군의 차세대 구축함인 KDDX는 스텔스 성능, 대공, 대함, 레이더 체계 등에서 눈에 띄게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장보고3 배치2 잠수함 역시 독일 기술을 토대로 빠르게 국산화가 이루어지면서 탐지, 추적, 타격, 역량을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일본이나 중국 역시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해상 전력에서의 질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중입니다. 해저 케이블 부설선 자체는 무장을 탑재한 함정이 아니지만 분쟁 상황에서 적국이 해저 케이블을 끊으려 하거나 파손된 구간을 신속 복구해야 할 경우 해군 함정이나 해상 초계기와의 공조가 필수적으로 작동합니다. 즉 KT 서브마린 등 민간 전문 기업의 기술력과 해군 공군이 제공하는 호위 방어 시스템이 하나로 묶여야 하는 셈입니다. 이미 유사 시나리오에 대비해 일정 정도의 협력 체계가 구축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해저 케이블이 단순 인터넷선이 아닌 전략통신망이라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국은 과거 일본의 독점 아래에서 굴욕을 감수해야 했던 해저 케이블 기술을 첩보전 수준의 노력으로 자력 확보했고 지금은 이 기술력을 기반으로 대외적으로도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는 전투기, 잠수함 구축함, 해저 케이블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는 전략 자산과 맞먹는 수준의 전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리하자면 대만 해협 분쟁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한국은 안보 경제 모든 면에서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북한의 움직임부터 중국의 보복,
대만 반도체 공급난 등 무수히 많은 리스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과거 일본에 예속되다시피 했던 해저 케이블 기술조차 스스로 이뤄낸 경험을 살려 한국은 최악의 위기에서도 최소한의 활로를 찾으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구축된 해군 전력과 민간 해저 케이블 기술이 결합된다면 동아시아 해역에서 중요한 통신 인프라를 사수하거나 긴급 복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국이 뿌리 깊게 다져온 근성과 대응 능력이 대만 해협 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발현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굴욕 역사가 혁신의 동력이 되어 이제는 일본과 맞먹는 기술력과 자주적인 해양 전력을 갖췄다는 사실이 한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동아시아에서 불길이 타오른다면 해저 케이블 같은 핵심 인프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의 해군 전력과 해외 진출 기술력이 어떤 역할을 할지 지금부터라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